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좀 닭살 돋기는 했지만 꽃미남, 꽃미남 게스트 네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당원입니다. 소속 정당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한 분, 제 이쪽에 계시는 분 먼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쪽에 계시는 분은 호준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 회장님, 예. 호 대변인께 네. 저희 2시엔 김광일의 특징은 UL입니다. UL. UL? UL. UL? 예. U. Unlimited.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WT입니다. WT. WT? Without Tab.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인종차별적 발언만 안 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은 제가 그 TV조선에서 방송할 때 그때 같이 모시고 정기적으로 반년 이상 방송을 같이 해서 두 분이 가장 합리적인 말씀을 전국을 찌르는 그런 시각으로 해주신 그 경험으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뭐 아주 뭐 전국이 따끈따끈하게 흘러가고 있고 국민의힘 분위기 있을 테고 민주당 분위기 있을 텐데 먼저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 국민의힘 분위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저는 그 김광희 선배, 저 기자 선배시니까 아, 예. 김광희 선배가 한국의 레리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농담 아닌데 진짜 진담인데. 아, 정말. 네, 저는 오늘 레리킹 라이브에 출연하는 그런 기분으로 왔고요. 네. 그 물론 신통방송 때도 했지만 네. 그거랑 또 다르잖아요. 이건 이제 혼자 완전 그 토크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 네. 근데 이제 미남 토론이라고 이름을 지으셔가지고 예. 꽃미남 토론. 그래서 좀 망설였습니다. 와야 되나 여기를 너무 부담돼가지고. 근데 뭐 하여간 네. 레리킹 보러 왔습니다. 아, 네. 네. 국민의힘 분위기는 뭐 그래서 네. 지금 뭐 웃음이 가득하신 거 보니까 괜찮은 모양이죠.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는 이제 차선을 찾는 거. 네.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이라도 찾는 거. 예.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이 거대한 민심의 흐름, 네. 이 지혜로운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민심의 변화가 네. 저는 최악을 지금 찾아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 최악이구나. 뭔 뜻입니까? 최악을 저 사람들이 최악이었구나. 네. 그동안 2년 반 동안 해왔던 거 어쩌면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들을 그 정부와 지식을 특히 2030들이 너무나 빠른 시간에 습득을 했어요. 저분들이 해왔던 일과 그 정체와 그 정체성 DNA. 그래서 저기는 최악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재인식 재평가가 내려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뭐냐? 국민의힘은 차악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차선이라도 될 것인가? 최선이 돼야죠 사실은. 만약에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최선의 것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엔 아직 많이 너무 미흡하죠.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네. 겁니다. 지금 엄동설안이 다음 주까지 계속된다는데 네. 지금 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한강물이 꽁꽁 얼기 직전까지 와 있는데 예. 그 가운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대통령은 지금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차가운 감방에 있는데 네. 국민의힘 사람들은 지금 따뜻한 방에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예, 매일 시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 걱정하고 기도하고요. 성 의장님. 예. 자, 민주당. 시작부터 분위기가 아주 강하네요.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뭐 요즘 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이제 일으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또 손윤석 대변인님께서 또 시작하기 전에 또 김광일 의원님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아니 이러지 마시죠. 이러지 마시죠. 저희 태블 밑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그 유튜브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고정으로 나가는 게 제가 뭐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런 건 아니고 좀 최대한 자제해 왔는데 네. 김광일 위원님이 하신다고 해서 제가 두말 없이 전 그럼 나가겠다라고 아이고. 하고 왔습니다. 네, 저도 네. 신통방통 뭐 성향이란 게 뭐 언론사의 성향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신통방통 나갈 때 근데 위원님이 앵커 하실 때 저도
다른 의견을 주고받는 이 느낌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대변인만큼 막 레레키 이렇게 막 뛰어들 수도 없는데 그렇게 그거보다 더 뛰어들면 너무 진짜 내려가실 것 같아가지고 또 위원님이라서 왔습니다. 예.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그 당 분위기는 좋진 않죠. 솔직히 뭐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이 정도 탄핵 정국 비상계엄 이후의 분위기 속에서 당이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당으로서는 많은 실책을 했다는 것을 뭐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니 주도권을 못 잡다니요? 지금 지금 지지율 이 국면을 오게 한 것이 주도권 잡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성에서도 지지율이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아 지지율하고 네. 주도권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당이 주도권을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나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 저 네.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민주당 주도권 하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건- 민주당이 주도권을 안 쥐었다면 저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건 사법적으로 사법부가 해서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뭐 그 판단을 내려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가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 체포영장, 구속영장 한 것도 뭐 공수처와 검찰 쪽에서 공소를 하고 한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렇게 끌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으나 지난번에 보니까 예. 그 오동원 공수처장이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무릎 딱 붙이고 그냥 그 대감마님 앞에 온 하인처럼 얘기하는 걸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만. 근데 오동훈 공수장 일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하셨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뭐 그 일 못하는 분이 뭐 그렇게 주도해서 말 잘 들어서 잘 하셨나요? 뭐 잘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말꼬리 잡아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도 그리고 결국 당 차원에서는 이제 뭐 아직 탄핵 심판 중이기 때문에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조기 대선도 준비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각종 지표가 좋지 않잖아요. 아 참 캠프 지금 정말 출범했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저에게는 얘기가 안 들어옵니다. 저는 당에서도 아니 정책위 부의장이면은 그런 데 공약도 네. 지금 다듬기 시작하고 그럴 때 아닌가요? 뭐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당의 공식 그럼 제가 알 정도면 이제 당의 공식적으로 캠프를 꾸리는 거고 예. 이 만약에 뭐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 캠프 차원을 꾸릴 수는 있죠. 근데 네. 그게 당 차원은 아니죠. 왜냐면 지금 당과는 다른 거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연달아서 시리즈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은 모두가 다 대선 후보 공약집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우클릭 이런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데 뭐 대선 같은 경우는 결국 중도층을 얼만큼 흡수할 수 있는가. 물론 집토끼들도 잡아야 되지만 네. 중도 확장력이 누가 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우클릭 메시지들을 좀 정책적으로 내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런 정책적 메시지보다는 좀 이 다른 사람들 다양한 목소리를 품는 것이 중도 확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김경수 지사나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거에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친명계 의원들은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그런 게 오히려 중도 확장의 저해 요소지 정책적으로 뭔가 우리가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중도의 확장성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한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면 입을 열지 말고 귀를 열어라. 그런 표현도 좋겠네요. 네. 그렇고 그냥 친명계 의원들한테 그냥 그 충고식으로 할 게 아니라 좀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고 예.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해야지. 그냥 나는 그냥 좋은 말만 해야지라는 컨셉으로 그렇게만 하시면 과연 친명계 의원들은 다 서로 지금 비명계들 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진정성이 있는 발언인가라고 의구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 우클릭보다는 이런 이 당의 화합 이쪽에서의 뭔가 우클릭이라기보다는 확장성을 보여주시는 게 전략적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쪽은 많이 부족하죠.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뭐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시리즈처럼 내놓고 있는 뭐 기본을 일단 얘기하지 않고 실용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 대해서 중도층의 어떻게 반응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정책적 오늘 뭐 어제 또 대통령 상속세 관련 뭐 네. 이런 것들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막 와닿는 내용들이 아닐 거거든요. 예. 물론 당사자들은 이제 나의 세금이 좀 낮아지겠네 이 정도로 느낌을 받긴 하겠지만 전체 국민들이 느끼실 때 이게 정말 실용적인 정책으로 노선을 바꾸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기에는 저는 너무 각계격파 느낌이에요.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전체적인 좀 조망을 할 수 있는 우리 당이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요것도 요만큼 바꾸고 요것도 요만큼 바꾸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전 잘 안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도.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있었던 제5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대변인께 어제 보니까 말이죠. 와, 이 계엄국민의 제일 중요한 별 3개짜리가 수방사령관이거든요. 사실은 나머지는 얘하보다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많고 방첩사, 정보사 뭐 있죠. 특전사 있지만 사실은 수방사가 제일 화력도 크고 그런데 그 수방사령관이었던 이진우 중장이 헌재에서 체포 뭐 국회의원 의결 저지 지시 받은 바 없다. 이건 지금 뭔가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발언 같아 보였어요. 네네. 네. 저 며칠 전에 사실 어느 사석에서 네. 그 이번에 그 사령관들 예. 중에 이진우가 참 아깝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사람은 진짜 그 크게 쓸 사람인데 네. 이번에 그렇게 됐다. 좀 아깝다. 뭐 총장감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랬었는데 사실은 어제 제일 주목받는 사람이 이진우 사령관이었죠. 네.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간 적이 없거든요. 네. 공소장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검찰 가서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알았는데 네. 막상 나와 보니까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다 아니다. 그리고 공소장 내용은 대부분 내 내용과 다르다. 예. 검찰 진술 조서에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 뭐 그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예. 동의하지 상태에서 지금 공개가 된 거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제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이 어쩌면 우리가 다 예측했었던 결론과 다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이게 균열이 약간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구나. 네. 근데 이게 어쩌면 이 미세한 균열이 쫙 금이 가가지고 이제 막 강이 막 갈라지기도 하잖아 어떨 때는. 네.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약간의 가능성이 이제 느껴졌고.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헌법재판관들의 내부 분위기가 네. 아무래도 탄핵 인용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 이게 상당 시간 진행이 됐는데 네네. 어제부로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진숙 위원장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예. 4대 4였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저는 이제 방송국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 2인 체제 의결이라는 것은 네. 그거는 백보를 양보해도 고등법원에서도 2번이나 그거 괜찮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네. 행정법원에서 반대 판결이 또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백보를 양보해도 합법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서로 논란이 있어요. 네. 사법부 내에서도. 네. 근데 4명의 재판관이 이거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나라는 거에서 강력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반대쪽에 4명 있잖아요. 예. 그분들 똑같이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분들이 진짜 상식적인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나? 예.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네.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근데 또 마은혁 후보자 또 한다고 막 억지로 막 했잖아요. 예. 그럼 왜 그럴까? 3명이 어쩌면 반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문영배 소장 대행을 비롯한 그쪽 재판관들이 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1명 끌어넣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재판관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네.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그런 그 추론을 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그다음에 여론. 예. 아까 이제 그 여론조사 소개하셨지 않습니까? 예. 탄핵에 대해서도 이제 그거 기각하는 게 맞다라는 여론이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네. 헌법과 법률을 설령 위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냐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 있어요. 또 있죠. 예. 네. 근데 3명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다가 어제 결정적으로 이제 사실관계까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네.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시간도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쪽은 어떻게든 4월 18일 뭐 3월까지 한다고 이제 막 속도전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결론이 굉장히 늦춰지거나 아니면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반대로 갈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그러나 뭐 지금 이제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시각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전제를 해 본다면 성치훈 의장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생각에도 이렇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사실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연루돼 있다는 중요 임무 종사자들 전부 다 구속수감이 막 줄줄줄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감방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검찰에서 나오는 이야기, 공수처에서 나오는 이야기, 또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일방적인 그런 흐름을 탔던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어제 헌재 변론에서 드디어 별 어깨에 3개씩 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진우 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네.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답변이 제한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 그게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 나와 있던 다른 사령관들 다른 별들도 네. 그렇게 답변이 제한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멋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발언이 좀 제한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언리미티드. 이거 리미티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언리미티드. 정말입니다. 언리미티드. 일단 제가 보장합니다. 기세 싸움에서 이기고 있네요. 제가 보장합니다. 일단 최대한 리미티드 없이 위자우 타부 없이.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그 두 분은 답변 제한된다고 하면서 답변을 사실상 좀 거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좀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몇 개 일부 대답을 하고, 근데 저는 답변을 안 하는 게 과연 유리한 것인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재판할 수 없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이진우 사령관과 여인혁 방첩사령관이 저는 대통령을 위한 이런 답변 제안을 했다고 느끼기보다는 네. 본인들 결국 목적은 본인들이에요. 본인 살궁 예, 냈다. 본인의 형사 재판에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자신의 증언이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네. 최대한 그냥 답변 형사 재판에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거 이외에는 최대한 줄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보면은 그 이진우 사령관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결국 나는 왜냐면 우리나라 이 판례 쭉 보면은 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는 것 자체도 범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위법한지 몰랐다는 걸 자꾸 강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대통령이 법조인이고 검찰총장 출신인데 네. 설마 이 계엄에 대해서 위법한 내용으로 나에게 명령을 내렸겠는 네.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위법한지 그거는 뭐 판결을 하시겠지만 네. 나는 몰랐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 저는 그래서 이진우 사령관의 발언 전부 다가 본인을 살기 위한 본인의 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 들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가 달랐다? 전 그런 느낌보다는 그러면은 검찰 그 공소장 내용 아까 얘기하셨는데 검찰 공소장이 뭐 상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아마도 이진우 사령관이 거기서 진술을 했거나 그러면 검찰 진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자신이 진술한 내용 다 보고 이거는 아닌데요. 이건 빼주세요 다 하고 나중에 서명을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공소장이 못 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공소장에 지금 동의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안 했다는 게 그게 날인을 안 했다는 뜻인지.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네. 지금. 정말 자기가 검찰 조서 받은 거 끝까지 난 이거 안 빼면 서명 안 합니다 해서 그걸 동의 안 한다는 윤 거지. 대통령은 그 진술조서에 이제 날인을 안 했어요. 도장을 안 찍었다는 뜻이잖아요. 대통령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셨죠. 아무것도 안 안 하고. 하셨죠. 근데 네. 이진우 사령관은 저는 응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되게 좀 두리뭉실한 게 공소장에 내가 동의 안 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공소장은 결국 그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진술 조서에 끝까지 사인 안 했다는 건지 명확히 전 그러니까 일부는 사인을 하고 또 네. 일부는 안 하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게 안 된 아니면 말이죠, 의장님.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준우 사령관 입장에서는 네. 검사 앞에서 공수처 검사 앞에서 경찰 수사관 앞에서 하는 말과 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말이 기본 팩트는 있을지라도 음. 뉘앙스는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뉘앙스가 다르다고요? 어차피 팩트는 하나. 우리말은 왜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잖아요. 그 만약에 본인이 말한 거를 네. 그 공소장은 이 사람에게 서명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서, 진술 조서에서 난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닌데요라고 말하면 충분히 수정할 수가 있어요. 공소장에 피의 사실을 적을 때 네. 그것이 진술 조서에 날인한 부분만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와 있는 내용을 적어야죠.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내가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장으로 다시 가면은 공소장에서는 아마 이진우 사령관이 진술 조서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이진우 사령관 말고 다른 뭐 부하 직원이라든지 부하 병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내용으로 담았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대통령과의 그 대화 내용, 예. 뭐 끌어내라 이런 것들은 사실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이 아니면 담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네. 뭐 다른 사람이 아니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더래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말을 바꿨거나 아니면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 조서를 검찰이
바꿔서 썼거나 네. 그러면 서명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네.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네.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네. 정말 이진우 사령관이 난 이건 동의하지 않는데요. 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그걸 공소장에 넣었다. 그럼 검찰이 매우 잘못한 것이죠. 네. 근데 이진우 사령관이 서명까지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다. 그럼 갑자기 진술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지금 어떤 건지는 아직 어제의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지 않나. 의장님, 그래서 네. 이제 이 대목에서 또 드는 궁금증은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내란죄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10명쯤 되잖아요. 네. 대통령 빼고. 네.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가령 1심 재판 받아야 되고 2심 받아야 되고 3심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탄핵 심판이 그거는 내란 수개가 기각이 됐는데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재판을 계속 해야 될 아까 필요가 있나요?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탄핵 심판은 예.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더라도 예. 그게 그 주권자들의 선택권을 그 중지시킬 정도의 중대함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헌법, 내란죄, 근데 내란죄도 또 빠지고 내란 혐의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죠. 내란죄하고 내란 혐의는 다른 겁니까? 그렇죠. 다르죠. 내란죄를 형사법적으로 이거를 그 내란죄로 볼 것인가와 혐의는 예를 들면 뭐 계엄령은 포고령은 정당했는가, 예. 계엄을 내린 것도 정당했는가 예. 이런 그 당위성 측면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는 거기 의장님 때문에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내란 혐의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증이 되면 다른- 그것이 내란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란죄가 그 아까 대변인께 그러니까 헌법 그 탄핵의 사유가 예. 법률의 위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중대한 위반이어야 되잖아요. 예. 중대한 위반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각이 되더라도 형사재판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여기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비교를 다른 걸로 좀 비유를 해보면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예. 죽였으면은 형법에서는 형사재판에서는 살인죄로서 이걸 따지는 건데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생명권 침해 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관점이 다르게 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의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설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자들에 대한 진행이 되죠. 형사재판은 계속되고 그죠.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영향은 주겠죠. 영향은 영향은 줄 수밖에 없지만 별도의 그것 때문에 그 심리기 때문에 진행은 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제 핵심 증인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수방사령관 했던 사람, 방첩사령관 했던 사람,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지금 오늘의 일기까지 문제적인 발언이다 또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또는 정치적으로 이 뭐가 어떻게 된 거야라고 지금 가장 뜨겁게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사람이 바로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홍장원 인물이 지금 어제 세 번째로 마지막에 헌재 심판에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그리고 곽정근이라는 이제 특전 사령관 했던 이는 이제 국회 국조특위에 가서 또 발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대통령 또는 국방장관한테 직접 다 끌어내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다라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홍장원 차장이라는 사람이 문제적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사람한테서부터 이게 그 박선원 민주당 의원 이번에 네. 트럼프를 그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건너가면서부터 이게 또 아마 그 다른 요로의 제보가 된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내란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공식이 딱 만들어진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홍장원 메모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게 어제 이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인식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어제 그 발언이 어제 진술이 지금까지의 진술과 사실은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예. 처음부터도 윤 대통령한테 전화 받아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집어넣어라. 네. 그런데 정치인 얘기는 안 꺼냈죠 대통령께서. 네. 그리고 대공 수사권 그것도 다시 복원해 줄 테니까 일단 방첩사령부를 지원해라.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싹 다 집어넣으라는 게 대통령이 인식하는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공수사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방첩사령부도 간첩 잡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싹 다 집어넣어라라고 인식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어제 그게 아니라 정치인인 것이라고 자기는 인식했다잖아요. 그건 되게 이제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죠. 근데 자기는 여인영 사령관한테 명단을 그 뒤에 이제 전화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 지시로 이해했다라고
라는 것인데 대통령이 여인용 장관한테 그 사령관한테 그 명단을 줬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건 제가 보기에 입증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여인용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김용현 장관이 그걸 부인하고 네. 대통령도 부인하고 그러면 대통령한테 나왔다는 걸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홍장원 그 어제 그 차장의 말은 네. 그냥 주장일 뿐이다. 그것도 논리적으로도 제가 보기에 좀 흠결이 많은 그 주장일 뿐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대변인께서 제가 이제 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분명히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네. 그리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다. 지시를 받았다라는 뜻이죠. 네, 네. 곽종군도 그렇고 홍장원도 그렇고. 네. 그렇다면 전화로 통화를 하면은 요즘 웬만한 전화는 다 녹음이 되잖아요. 네, 네. 지금 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아무튼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헌법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녹취 안 나옵니까? 그 이제 알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아, 저 모릅니다. 모릅니다. 저는 예. 그게 이제 비화폰이니까 네. 비화폰이니까 이제 통화 기록만 지금 그 알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 예. 내용 같은 거는 이제 알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비화폰인 거죠. 그런 거 못 남기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비화폰인 거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가령 전쟁이 터졌다. 네.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모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고 참모총장이 또 예하 부대에 진격 명령 내리고 이런 걸 비화폰을 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뭔가 잘못됐다 예. 했을 때 군사재판이 열릴 때 예. 그럼 뭐 근거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명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렇게 있으면 네. 그런데 이런 거는 합참의 어느 비밀 시설에 녹음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 근데 그런 극단적인 비화폰이더라도 네. 가령 검사가 접근을 못할지언정 예. 그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네. 그게 적이 그것을 이제 도감청하거나 네. 그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비화폰을 쓰는 것이지 그런가요?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군사 재판이 혹시 열릴까봐 그 기록을 남겨놓는 그 위험보다는 예. 적이 그걸 도감청해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받을 그 위험이 훨씬 더 크고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네. 비화폰은. 근데 저는 이 정치인 체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체포령이 예. 지금 그 탄핵 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쟁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 비상계엄이 요건에 맞았느냐잖아요.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냐. 그리고 이제 계엄법에 보면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어려울 때라고 규정돼 있는데 네. 그 주관적인 그 해석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네. 진짜 이게 행정사법 기능이 현저히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위험해요. 제가 볼 때.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예. 남은 하나의 쟁점은 국회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일 때도 행정사법부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건드렸느냐 안 건드렸냐 요거 하나가 남는 건데 그러니까 네. 정치체포령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핵심 관계자들이 없었다고 어제 증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전반적으로 이제 근본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네. 자, 제가 대변인께 드리고 싶은 질문을 성 의장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체포가 그 대통령 입에서 직접 하달이 됐느냐 여부가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모든 언론이 사실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무식한 질문이지만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에서 정치인 체포하라면 안 됩니까? 큰일 납니까 그러면? 그게 아까 그거 하려고 비상계엄 하는 거 호 아닙니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입법부는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입법부는 건드릴 수 없다. 비상계엄도 사법부랑 행정부만 권한을 갖게 되고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예. 입법권 그 국회는 건드리면 안 돼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개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도 있고요. 예. 개헌법에요. 예. 헌법에도 헌법에도 있어요. 있고, 예. 헌법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에 그 행정부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예. 입법부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언급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회가 이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국회가 그 집회할 수 있는 것은 보장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나한테 반발하시나? 저근데 이게 그다음에 현역 받아주면 농담이고 안 받아주면 진담입니다. 예. 네, 말씀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현역 의원은 이제 체포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이. 아니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개헌법 13조에 보면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네.
계엄법 제9조에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그다음에 헌법 87조 3항에 그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는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행동 그리고 정부와 법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초점이 뭐냐. 포고령을 위반할 경우에 이게 현행범이냐 아니냐. 왜냐하면요. 지금 12월 3일 이후에 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안을 58건을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58건을 제가 국회의안 정보센터에 들어가 다 살펴봤더니 그 내용이 골자가 뭐냐. 그런 부분을 자꾸 보완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엄 하에서 현행범이 아닌 한 해에서 포고령과 이 국회의원의 행동이 충돌할 경우에 이걸 현행범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애매하고 또 전시사변에 대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자로서의 그 주관적인 판단 이게 국가 비상사태냐 아니냐 또 계엄법 2조 2항에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하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그 행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라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 야당이 하느냐 여론조사 하느냐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건 다 치우고 뭐 그런 전제하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때 현행범이라는 뭐냐. 현행범도 찾아봤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누구를 때려서 실신시키고 이것만 현행범이냐 아니면 포고령이 어떤 담장을 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국회의원이 그 담장 넘으면 이건 포고령 위반이냐 아니냐. 이제 제 질문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현행범이라는 게 사실 그 대통령 그 체포영장 집행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앞에 몇 번 가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거를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그게 현행범이다. 예. 잡을 수 있다라고 예. 했었잖아요. 네. 그런 차원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포고령이 적법했다면 예. 그걸 어기면은 뭐 현행범으로 볼 수 있나? 저는 뭐 또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포고령 자체도 지금 이 비상계엄의 이 절차도 그랬지만 포고령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자체도 지금 절차상 그 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키지 네. 않았고. 네. 왜냐하면 포고령을 작성하고 발표하려면은 법무부 장관의 법리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나는 그거 검토한 적 본 적도 없다고 말을 예. 했어요. 네. 이미 절차를 어긴 포고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어긴 포고령을 기준으로 해서 현행범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아닐 것이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글쎄요, 그런 그 말씀하신 현행범으로 봐서 체포하면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는 제 기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법리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런데 이제 그날 12월 3일과 12월 4일 날 새벽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실제로 체포하려고 몸에 손을 댔거나 뭐 이런 적은 없는 거죠. 단 그 명령이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문제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예.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걸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정원 1차장의 지금 주장에 따르면 적다가 뭐야 이건 아닌데 하고 안 적었다가 아 그래도 대통령이 말한 거니까 자기 보좌관 시켜가지고 정리를 한 번 더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홍정원 차장한테 그 뭐 목적어가 없다고 홍정원 차장도 얘기를 했죠. 네. 국회의원 싹 잡아들여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네. 싹 아무튼 싹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고 했다는 거는 통화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갑자기 그 홍정원 차장도 여인영 사령관이 전화가 왔고 명단을 불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그런데 그 대목에서 네. 말이죠. 또는 또 궁금한데 지금 그러니까 체포조를 운영하고 체포 대상자 뭐 열 몇 명 지금 이제 거기 우리가 다 익히 들었던 그 이름들이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은 나는 지금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한된다 하면서 쭉 얘기 또 안 했죠. 또 그러니까 안 해버렸어요. 근데 홍정원 차장도 들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들었고 네.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제 다음 주 13일 나온다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진술이 엇갈리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이 누가 얘기한 거 더 들여다보기 전에 네. 이 모든 지금 혐의자들 같이 나온 사람들은 최대한 대통령이 내란죄 판결을 안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네. 대통령이 내란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본인은 중요 임무 종사자든 단순 가담자든 네. 처벌을 아주 중하게 받는 걸 알죠. 네. 근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홍정원 차장이나 조지호 경찰처장이
지금 막 꾸며내가지고 듣지도 않은 얘기를 이 사람들 체포하라고 했다. 이게 지금 모두가 인정하는 거는 이게 아마 내란죄 국헌문란 혐의의 아주 중요 증거가 될 건데 네. 이거를 꾸며내서 이야기했다는 건 뭡니까? 대통령이 내란죄 처벌을 받도록 자신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내란죄 처벌받는 거면 말씀드렸듯이 그럼 본인들에게도 안 쳐요. 자기도 자동으로 엮이게 된다. 엮이게 되죠. 그러니까 네. 본인의 죄를 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처벌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저는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장원 이제 국정원 1차장 이 사람은 사실은 해외 담당입니다. 국내 담당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해외 담당한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누구를 잡아라 이런 명령을 내린다는 게 좀 어색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홍장원이 아까 말씀하신 박선원 의원한테 메모장을 보내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 메모를 막 여기저기 퍼날라 가지고 저한테도 바로 그게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한 어떤 원망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어떤 뭐 앙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느낌적으로. 그러니 이분의 그 주장이 좀 오염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앙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앙심을 갖고 있어서 본인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한다? 저는 그거 뭔가 안갚음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죽단가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돼서라도 너를 잡겠다라는 거면 글쎄요. 저는 너 죽고 나 죽자 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근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리고 그 밤에 비상계엄을 한 밤에 네. 갑자기 전화해서 간첩 잘 잡아야 돼라고 전화를 대통령이 하실까요? 그 밤에? 네.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 그 얘기를 했죠. 그런 거 할 거였으면 내가 국정원장한테 전화했지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또 모순적인 게 그러면은 홍장원 차장한테 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난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제1차장한테 전화한 거다. 본인 말끼리 지금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외국에 있다고 생각해서 국정원장한테 할 말을 제1차장한테 했다고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본인의 진술 과정에서 좀 모순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럼 그 밤에 전화해서 간첩 잘 잡아야 되라고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저는 홍장원 차장이 어제 그 헌법재판소 나오면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평소에 대통령 좋아하고 돕고 싶었다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아봤는데 네. 그 내용을 내가 또렷하게 기억하지 않겠냐. 아무래도 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을 처음 받아봤는데 그 내용을 내가 허투루 기억하겠냐. 토시 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전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말에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네. 말씀드린 아까 이진우 사령관 얘기에서 네, 네. 가령 이진우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12월 3일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명령이 냈을 때 이게 옳으냐 그러냐 판단하는 것 그걸 나한테 묻지 마라.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게 공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령 어떤 정말 우리 안보상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령 중대장이 어떤 부대원들한테 야 너희 부대 7명 분대 7명 오늘 저기 밤 12시부로 어디 들어가서 좀 살펴보고 와. 그러면 분대장이 자기 분대원들 이끌고 다 골방에 모인 다음에 중대장 명령이 옳은지 그런지 지금 토의해보자. 이러고 따랍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진우 사령관은 예. 본인 살기 위해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본인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위법한 명령인 걸 알고도 따랐다가 아니라 당연히 위법한이 몰랐고 적법한 명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명령 내려오면은 우리가 사법적으로 언제 검토하냐. 네. 당연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계엄령일지라도 다 검토를 하시고 명령을 내렸을 거라고 난 생각했기 때문에 네. 바로 이행한 거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명령을 따른 사람이 아니고 혹시 위법하다고 판결이 되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른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본인 방어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준우 사령관 그 입장에 있었어도요. 조조 경찰청장이 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와서 우리는 이제 따져 보는 거지. 지나고 나서 이게 헌법에 맞냐, 법률에 맞았냐 따져 보는 거지.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그랬으면 군인은 일단 따르는 게 그게 그냥 상식적인 거야.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군인이 이게 헌법에 맞나 헌법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때? 저는 사실 그때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 있었으니까 그냥 헌법 찾아봤어요 바로. 그렇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 당연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훈 사령관이 어제 그랬잖아요. 군인으로서의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저는 진심이라고 봐요. 네, 그 자기 살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어쨌건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놔가지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재판에서 148명 증인들을 죄다 그거 우리 증거 부동이
그래서 다 법정에서 신문하게 해가지고 지금 몇 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이게 법정에 나와서 이분들이 어떻게 증언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 이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 가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 아주 내밀한 이 통로에서 이루어진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놀랄 만한 물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혹시 이런 모자 보셨습니까? 이런 모자 보셨습니까? 절반은 빨간색, 절반은 파란색입니다. 제가 지난 총선 국면에서 방송을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혹시 이런 모자가 있을까 싶어서 하루 종일 검색을 했더니 글쎄 있더라고요. 이런 모자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쓰고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좀 코믹해가지고 이게 제작하신 게 아니라 제작하신 게 아니에요. 제작한 게 아니고 이런 모자를 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쓴 것만 보여드리고 원래 모자로 돌아가고 이 모자는 가운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속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무속의 느낌 들어요? 네, 네. 아 원래 내려놓자. 어제 비다나 씨도 나오고 아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리고 제가 이제 옷을 셔츠는 이제 파란색이고 목도리는 빨간색을 했는데 제가 평소에 즐겨 입던 차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제 성 의장님 나오시고 호 대변인 나오셔서 또 이것도 의도된 것 아니냐 그러는데 네 이렇게 원래 많이 입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살펴봤다면 이제는 산에서 드론을 타고 조금 뒤로 물러와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국면에서 오늘 석가는 이걸 중반전을 지나고 있다는 표현도 썼던데 뭐 초중반 뭐 이쯤 국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초중반 국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은 지금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네. 일단 뭐 밖에 여건도 그랬고 밖에서의 여론도 그랬고 내부에서도 주도권을 이제 이쪽이 갖고 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쪽이라는 건 민주당 쪽, 야당 쪽, 그래 국회 쪽. 네, 이른바 지금 이제 3명이 우리법 또는 인권법이잖아요. 8명 중에 재판관 3명이. 중에서도 그쪽. 네네 3명이 게다가 이제 그 김영수 대법원장이 또 그 지명한 재판관이 또 2명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까지 치면 이제 보험 우리법은 이제 5명이라고들 하는데 예. 어쨌건 3명은 이제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쪽에 이제 주도권으로 가는 것으로 보였는데 바깥의 여론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3명에 대한 평가가 나머지 재판관들 사이에 달라지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관계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툴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대한 변곡점. 아마 그 8명 사이에서도 이게 지금 요동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쪽 3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분들이 한 명 더 해야 되겠다. 빨리빨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요. 그 예전에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그 우리 특파원들 베트남 특파원들이 보내온 기사가 중요한 분수령을 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았습니다만 변곡점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시기적으로 뭐 지금 이제 변론기일도 꽤 많이 했고 네. 지금 아마 곽종근 전 사령관 정도 나오게 되면은 이제 예. 또 중요한 이 증언을 할 사람들은 다 나오게 된 거 아닌가. 다음 주에 이제 경찰청장 서울 예, 경찰청장 두 사람 또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뭐 사실 그 발언할 거 다 입장이 바뀐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입장이 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네. 경찰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곽종원 사령관도 지금 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게 된다면 이제 네. 입장을 바꿀 만한 증인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근데 헌법재판관의 저는 성향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네.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판관들은 이 판결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2명도 사실 중도 보수랑 보수로 성향이 분리되세요. 왜냐면은 네. 그분들이 쭉 판사로서 판결 내려온 게 보수적 판결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김명수 원장이 임명했으니까 진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판사는 무조건 판결로 말하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도 보수와 보수, 그러니까 지금 8명 중에 3명은 그 판결문으로 봤을 때 진보, 나머지 5명은 중도 보수 내지 보수 이렇게 판결 성향이 분류되는 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3대 5 정도면 이진숙 그 병통연장 4대 4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꾸 성향에 따라서 답을 정해놓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그러면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도 성 의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네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양심을 우리가 믿자. 네네. 그분들의 상식을 믿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것 아니겠는가 했는데 이인숙 방통위원장 보니까 그때 아니 기각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더 큰 문제가 우리 헌법재판소가 홍해바닷물 갈라지듯이 쫙 4대4로 그리고 갈라진 내역을 보니까 역시 우리 법 연구회인지 뭔지 출신은 또 한쪽으로 다 이렇게 쏠려 계시고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께서 국민들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언론 탓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매번. 그러니까 매번이라고 하면 이준석 아니 하잖아요. 저 마흔역도 2월 3일 날 오후 2시에 선고를 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그날 오전에 평의회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회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2월 3일 날 발표하기로 했지만 2월 1일 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의견서를 갑자기 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권한쟁의 국가기관끼리의 권한쟁의 심판 때는 변론 기일을 거의 한 번 이상은 안 합니다. 네. 한 번만 하고 변론을 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들 역시 이것도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고 왜냐하면 권한쟁의가 사실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갑자기 돌발 의견서를 냈고 또 그거를 한 번 했으니까 됐다라고 또 무시하자니 아마 그 내부에서 아마 그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야 이거 그래도 한 번 더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으로 끝냈지만 안 그래도 지금 절차상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으니 이거는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변론 재개를 한 거 아닙니까? 변론 재개한 거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2시간 전에 한 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근데 2시간 전에 회의를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한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글쎄요 그리고 한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 문영배 재판관 우리법 연구회고 출신이고 하니까 아주 좌편향돼 있고 오늘 보니까 국민청원 드디어 5만 넘어서 가지고 현재 시간 9만이어 가지고 법사위로 회부됐더라고요. 자 뭐 그 문영배 그 재판관을 탄핵해 달라는 청원이 네, 뭐 국민청원이 국회에 있는 국민청원을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겠죠. 그 청원 헌법 재판관을 탄핵하라. 청원 소위에서 이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청원 소위에서 아마 논의를 할 텐데 네. 근데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랑 뭐 10년 전에 SNS도 주고 받았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무조건 민주당 편, 무조건 이재명 편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기엔 그 헌법재판소에도 사례를 내밀었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 권한쟁의 심판 경기도와 네. 남양주 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때 남양주시와 경기도 결국 그 남양주시장 탈당해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기도랑 갈등이 엄청 극심했고 네. 엄청 그런 거면서 싸웠었는데 그때 문영배 재판관 누구 손 들어줬습니까? 남양주시 손 들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편 안 들어줬어요. 예. 그만큼 문영배 재판관이 이준숙 이거 봐라 이준숙 판결 하나로 이 사람은 좌편향돼 있다고 판단할 게 아니라 과거에 분명 이재명 대표와 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본인 양심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어요라고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죠 우리가. 그 뭐 물론 또 다른 판결들 그러니까 저는 문영배 재판관의 뭐 다른 과거 글 이런 거 말고 판결문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너무 좌편향된 거 아니야? 이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판결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거야라는 판결문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옛날에 이미 나왔던 건데 이미선 재판관은 옛날에 그 35억인가를 그 부군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재판관으로서의 그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최근에 또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인청 때부터 저는 좀 반대를 뭐 제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때부터. 네, 네. 인청 때도 저는 그런 논란이 있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네. 뭐 여기저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거나 통과가 됐고 통과됐으니까. 네, 통과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 그거 뭐 그런 이미선 재판관 역시 저는 일단 그걸 인청을 통과했으면 판결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이 막 비판을 하시는데 네. 충분히 인청에서 비판할 부분들 많았을 겁니다. 인청에서 그게 논란이 되고 이슈화 됐으면 오히려 인청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도 왔을 그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보십니까? 뭐 너무 가정이니까 너무 이쁘니까 그렇긴 하는데 근데 결국 그 주진우 의원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부적절한 내용을 인청 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변곡점이라고 네, 한마디 그렇죠. 하셨는데 너무 옆으로 갔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곽종원 전 사령관 정도 나오고 하면은 이제 뭐 신분농성 넘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는 말씀이고 변곡점을 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자, 시청자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얘기를 나눴다고 보고